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1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 두 번째 시간, 문학의 생산이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34페이지고요. 여기 요 단원에서 사실 포인트로 보는 거는 문학작품의 요 재구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 바꾸기, 표현 바꾸기, 형식, 갈래, 맥락, 매체. 그래서 문학 작품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뒷장 넘어가시면 요 대단원이랑 관련돼 있는 그 내용을 간단히 거기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문학작품을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재구성할 때, 자, 내용, 표현, 그리고 형식, 그 다음 갈래, 맥락, 그리고 매체, 요것 등을 바꾸어 쓸 수 있다. 빈칸 채워두시고, 두 번째,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상상한 걸 적절한 형식에 담아서 표현해야 한다. 세 번째, 문학작품 평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위에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창작을 했으니 당연히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표현 면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적절성, 그 다음에 창의성, 하나 더 완결성, 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문학 작품은요, 워낙 유명한 그런 시라서 김소월의 접동새라는 시고요. 거기 앞에 잠깐 보시면 억울하게 죽은 소녀가 접동새로 환생했다는 설화, 옛날 얘기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시로 재구성되었다.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 37쪽 본문 내용 표시고요. 아이고 접동새, 김소라 아저씨 참. 자, 거기 옆에다가 작품 개관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하셨죠. 자유시 서정시. 자, 두 번째, 성격 전통적이다, 애상적이다. 슬픈 거 아시죠? 애상적이다. 그 다음에 민요적이다. 민요적이라는 얘기는 사문보 활용해서 그렇고요. 민요적. 그리고 네 번째, 향토적이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애절한 혈육의 정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애절한 혈육의 정한 하셨죠? 자, 특징 두 개만 쓸까요? 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첫 번째, 설화 이야기에서 가지고 왔죠. 설화에서 시적 모티프를 차용. 설화에서 시로 만들었다, 변용했다, 이런 뜻이고요. 시적 모티프 차용, 빌려왔어. 두 번째, 칠오조라는 거는 음수율이죠. 음수율 7글자, 5글자. 칠오조를 바탕으로 한 삼음보, 요거는 음보죠. 음보율. 그래서 칠오조를 바탕으로 한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함. 요게 두 번째 특징. 전체 5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1연부터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접동 할 때 이 접동은요, 접동새 울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예요. 체크하고 계시죠? 자,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고요. 그 다음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우레비. 아우레비 정리합니다. 아호 플러스 오라비. 아호 플러스 오라비. 그래서 아호 플러스 오라비 합쳐서 발음하다 보니까 아우레비라고 좀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활음조 현상이라고 해요. 두 개 단어를 합해서 좀 더 발음하기 쉽게 만든 거, 활음조 현상. 그래서 아호 플러스 오라비, 요것을 활음조로 만든 게 아우레비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우레비라는 게 뭐냐? 첫 번째, 9명의 오라비, 여기서는 남동생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9명의 남동생. 혹은 두 번째,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의성어로, 의성어 아시죠? 소리 흉내는 말.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의성어로 변형한 것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별거 없죠.
자, 여기에서 좀 봐둬야 되는 거는 우리 예전에 고려가요에서도 했던 건데 아이고 왜 이래 A, B, A의 구조 반복하는 건데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기억나세요? 살얼이랐다 정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반복할 때 이 구조로 반복하는 걸 AA, BA 구조라고 얘기하죠. 반복이에요. 반복.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방법. 자, 여기 첫 번째 연 정리합니다. 접동새 울음소리 1연 접동새 울음소리 하셨죠? 자, 그 다음 진두강 가람가 강가예요. 가람이 강이니까 강가. 진두강 강가에 살던 우리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울어요. 진두강이라는 거 거기 나와 있죠. 평안북도에 있는 실제 강 이름. 그래서 이런 건 향토족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끊고 별거 없어요. 진두강 강가에서 우는 접동새. 두 번째요. 진두강 강가에서 우는 접동새. 됐어요? 자, 옛날 우리나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 설화 이야기라는 거죠. 설화라는 설화 이야기를 암시하는 거고요. 먼 뒤쪽에 진두강 그 강가에 살던 우리 누나는 의부더미 새엄마지 의부더미 샘에 결국 죽었다. 이게 비극적 결말이지, 그치? 비극적 결말. 그래서 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의부더미 시샘에 죽은 누나. 의부더미 시샘에 죽은 누나. 자,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감탄에 들어왔어. 오, 하고 불서러. 무슨 의미야? 몹시 서러워. 아주 많이 서러워서. 자, 여기 체크합니다. 여기 뭐라고 쓰시느냐? 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 표출. 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 표출. 시세움의 몸이 죽었어요. 그럼 영혼은 살았다는 의미겠네? 그래서 우리 누나는 그냥 누나 아니고 우리 누나. 보편적 대상.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시킨 표현. 보편적 대상으로 확장. 자,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접동새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얘가 죽은 누나의 화신이지. 죽은 누나의 화신. 그 다음 그래서 4연 정리하세요. 4연.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 했어요?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3연 4연은요. 두 개 묶으셔서 3연 4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야? 접동새 설화지. 접동새 설화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 자, 마지막 5연. 9이나 남아되던 9명이나 되던 오랩동생 앞에서 얘기했던 오랍동생 여기서 보면 여자가 자기 동생 남동생 이르는 거 그렇게 많은 9명이나 되는 그 오랍동생들을 남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역시나 반복법이죠. 반복법 사용해서 그리움을 강조한 거죠. 반복 그리움 강조. 자, 삼경이 언제예요? 11시부터 새벽 1시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 그 당시에는 한밤중이지, 그치? 자, 그런 한밤중에 남들 다 자는 밤이 깊으면 그때서야 왜 눈치 보니라고 새엄마 눈치 보느라고 그때 와서 이 산 저 산 올라가면 왜? 새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죽어서도 쓰고 계시죠? 죽어서도 계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의부더미를 피해 다녀야 하는 누이의 한 그래서 슬피 웁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죽어서도 5연 정리하세요. 죽어서도 동생을 못 잊어. 죽어서도 동생을 못 잊어. 슬프게 우는 누나. 죽어서 동생 보고 싶어서 새가 되어서 찾아왔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야. 자, 혈육에 대한 애절한 정한. 그래서 5연은요. 화살표 해놓고 같이 써요. 혈육에 대한 애절한 정한. 이게 접동새가 우는 이유죠. 접동새가 우는 이유.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시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학습 활동을 보시면 이 시적 화자의 상황 및 처지, 그 정서, 그리고 파악하는 거랑 접동새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요 접동, 족동, 아우레비 접동의 표현 효과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요. 자,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깊은 밤, 접동 하면서 울어대는 접동새의 소리를 듣고, 깊은 밤, 접동새의 소리를 듣고, 억울하게 죽은 누나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깊은 밤. 자, 접동접동 하면서 우는 접동새의 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듣고 억울하게 죽은 누나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음.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접동새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왜 자유로움, 비상 뭐 이런 거를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접동새는, 이 작품에서의 접동새는 결국 누구야? 누나지, 누나. 누나의 화신이잖아. 그래서 거기에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누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누나, 혹은 누나의 그리움 한, 요 정도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지. 세 번째,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는 표현의 효과. 보통 접동새가 울 때 되게, 우리 흔히 말하는 청승맞게? 너 근데 듣고 있으면 너무 애절하고 슬픈 거야. 그렇게 우는 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항상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나 문학작품, 그런 소설에 많이 나오는 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슬픈 울음소리도요, 결국 슬픔,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표현 효과를 지금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접동새의 소리를 흉내냈잖아요. 그리고 의성어를 거기도 행을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에 대한 효과를 쓰시는 거거든. 간단히 정리할 테니까 쓰세요. 접동새는 구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한이나 슬픔의 정서로 정서의 소재로, 다시 접동새는 구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한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는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접동이라는 의성어를 행을 바꾸어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소리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누나의 한스러운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또한 작품 전체의 비극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작품이 바탕으로 했던 곡이 설화, 아래 보시면 4번에 설화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의 포인트는요. 자, 보이죠? 설화를 시로 재구성하면서 뭐가 달라졌겠느냐. 간단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 거기다 간단히 씁시다. 인물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배경설화와 달리 쓰고 계시죠? 인물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배경설화와 달리 접동새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화자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설화는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비해 접동새는 비서술적 형식인 압축 알죠? 그 다음에 비약 건너뛰는 거야. 압축과 비약을 통해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이 정도만 써주시죠. 자, 그리고 그 뒷장 넘어가시면 요번에 표현 활동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를 주어지고 요 시를 한 편의 이야기로 다시 써봐 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 시만 하죠. 요 시는요,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라는 자유시고요. 거기 간단히 정리. 갈래는 자유시, 그리고 성격 비판적.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하나만 씁시다. 대화 형식을 통해서 긴장감과 현장감 조성. 주제 체크합니다. 주제. 산업화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철거민들이죠. 철거민들의 애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화 도시화 하면서 그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그런 철거민들 얘기고요. 그 사람들의 애환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만 하는 철거 반원들 있잖아요. 그 철거 반원들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거죠. 내용상 1행부터 4행 그리고 5행부터 10행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 일단 1행부터 4행까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여기가 거의 묶어서 쓰세요. 철거 반원들의 대화. 철거 반원들의 대화. 뭐라 하냐? 지금 부숴버릴까? 안 돼. 오늘 밤 자기하고 내일 아침에. 아, 오늘 밤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야. 아, 그래도 안 돼. 이들의 뭐예요? 대화 상황이죠. 철거 반원들의 대화 상황. 지금 부숴버릴까? 이게 폭력적인 거고요. 아, 오늘 밤 자기하고 내일에. 이거는 연민이지. 그치? 연민. 철거민들에 대한 연민. 아, 오늘 밤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이 소장이 이제 가해자로 나오는, 거기 체크합니다. 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해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해자. 아, 그래도 안 되는데, 점점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대화하는 상황. 자, 두런두런 인부들, 이 인부들이 일하는 사람들, 철거 반원들이죠. 이 사람들도 물론 가해자긴 해요. 실제 와서 막 부시는 사람들이니까. 가해자긴 하지만, 거기다 쓰세요. 가해자이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 존재. 가해자이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 존재. 그래서 아, 내일 하자 이러는 거지. 그치? 자,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는 루핑집 나와 있어요. 무허가 주택. 루핑집 안 단칸벽에 기대어서 그 여자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 아, 꼬맹이들. 아, 이뻐라. 작은 발들 삐져나오는 이런 어린 것들 체크하시고 현실의 아픔을 모르는 순수한 어린이들. 현실의 아픔을 모르는 순수한 어린이들. 불빛인 듯 덮어줬대요. 아이들의 발을 밖으로 세워나가면 곤란한 그런 불빛으로, 사람이 있다라는 거 표현하면 안 되니까 불빛으로 형상화. 사람들의 발을 밖으로 세워나가면 곤란한 불빛으로 했어요. 형상화했고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칠흑처럼 깜깜한 박. 칠흑처럼 아주 새까만 암담한 현실이죠. 암담한 현실, 부정적 현실. 그렇게 밖을 내다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5행부터 10행까지 묶으셔서 쓰세요. 철거민들의 불안감. 재개발이라는 그 명목 하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아픔, 애환을 노래한, 그런 절망적 상황을 노래한 그런 시였고요. 특이한 건 공사장 인부들의 대화를 인용의 방식으로 갖다 썼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쫓겨날까봐 그런 한 여성 가장의 모습을 통해서 도시 빈민들의 비애감, 절망감,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였어요. 그걸 바탕으로 하셔서 이제 재구성해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접동세 관련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죠. 접동세 체크하시고요. 한 가족의 비극적 삶을 담은 설화를 한 편의 시로 재구성한 작품. 그래서 작가는 이 과정에서 설화 속의 오랩동생을 화자로 설정해 놨고요. 그래서 설화의 세계에서 보냐는 원형적,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 뭐 이런 거, 그런 한과 자, 개인의 정서를 결합시켜서 결국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의성어한 접동을 반복시켜서 표현했고요. 불설어, 오랩동생 같은 방언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통적 한의 정서, 비장미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시였다. 간단하게 줄만 쳐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이었고요. 자, 그래 이제 두 번째 넘어가죠. 라면 배고픈데 라면이 먹고 싶어. 자, 봅시다. 라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수필이에요. 수필. 현대 수필. 자, 그럼 본문을 본격적으로. 자, 소년 시절의 맛 성석재 보이시죠? 거기다 간단하게 갈래 씁니다. 갈래. 첫 번째 갈래 현대수필. 성격 회상적 성찰적. 그 다음 주제 꿈과 희망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성.
꿈과 희망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성. 특징 3가지 쓰죠. 첫 번째, 수필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깨달은 표현. 경험을 통한 깨달은 표현. 두 번째,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내용 전개. 과거의 기억 토대로 내용 전개. 세 번째, 다양한 경험을 대등하게 열거. 쭉 늘어났다는 뜻이야. 다양한 경험을 대등하게 열거했다. 기본 구성은 처음, 중간, 끝 요 3단 구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거기 첫 번째 봅시다. 자,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본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야. 여기 체크하시고 나의 경험이야 라는 게 드러나죠? 자, 거기 쓰세요. 작가 나의 경험 하고 옆에다가 수필의 자기 고백적 특성. 수필의 자기 고백적 특성. 해슈? 자, 그래서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본 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나의 경험이에요. 하굣길에 읍내 아버지 그 사무실에 갔다가 사환 심부름꾼을 했던 동네 형을 만났는데 아버지 안 계셨고 형은 그때 마침 라면을 끓여서 도시락과 함께 먹으려는 찰나 꼬불꼬불한 국수 모양이 신기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 거기서 풍겨오는 냄새는 읍내에서 십리길 가까운 시골에 사는 내게는 도시적이다 못해 이국적인 느낌까지 거기 잘 쓰고 묶어서 씁니다. 라면을 처음 접한 느낌. 자, 그런 느낌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나는 라면을 처음 본 순간부터 먹어보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형역시 주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후루룩 거리며 잘도 먹어댔다. 자, 그 다음에는 도시락에 밥을 말아 국물 하나 남김없이 해치웠어요.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형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라면 사서 먹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라면이 얼마나 현대적이며 맛있는 음식인지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에게 설파를 하셨어요. 나를 설득했다는 얘기죠. 자, 왜 그랬겠어? 라면 사라고. 거기다 묶어서 씁니다. 나에게 라면을 사게 하기 위한 의도. 결국 나는 길가에 있는 새마을 구판장에서 라면 2개를 샀어요. 우리는 곧 황혼이 어른거리는 들판에 들어섰고 추수가 끝난 뒤 쌓아놓은 집가리에 있는 곳에 다다랐어요. 놀랍게도 그 집가리 안에는요. 자, 거기 이 사람 상습범인데? 원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면 불나지 않나? 거기 그스릴 대로 그슬리고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젓가락 한 쌍 비밀 요원 같은 성냥이 숨겨져 있더라.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시죠? 사환 형이 라면을 거기에서 숨어서 자주 먹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거 제시한 거야. 사환 형이 라면을 자주 먹었음 제시한 거. 형은 내게 그 양은 냄비에 도랑물을 떠오라고 시켰고 자신은 집단을 끌어내려 불을 피웠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손을 시리게 만드는 저녁 무렵 나는 생애 최초로 라면을 먹었다. 완전 맛있겠다, 그지? 자, 그 맛은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기존의 질서에서 살짝 일탈한 위반의 맛이었대. 동시에 인스턴트했고 중독의 예감을 안겨주는 맛이었다. 여기까지. 아이씨, 배고파. 거기다 쓰세요. 생애 최초 맛본 라면의 맛. 생애 최초 맛본 라면의 맛. 라면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후로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황해 무법자처럼 작당을 해서 그 장소, 그 집갈이 있는데 그 장소 위험한데 거기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대부분 내가 라면을 샀고요. 끓이는 건 형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라면에 대한 경험 첫 번째. 생애 최초의 라면. 여기가 처음이죠, 처음. 여기까지 처음.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년 뒤 나는 서울 변두리 동네로 전학을 와서 어느 독서실에 출입하게 됐고요. 독서실에도 그 형 또래의 형들이 또 득식을. 이놈의 형이 문제네. 그들 역시 내게 라면 끓여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 대신 그들이 먹을 라면 값은 내가 내도록 했어요. 삥 뜯는 거 아니야? 자, 아이고, 헐. 자,
자, 어쩌면 형이란 작자들은 여기서부터 묶습니다. 어쩌면 형이란 작자들은요, 시골이나, 왜 시골에 서한형도 라면값 내가 내게 했잖아요. 서울이나,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은지, 돈이 없으면 조용히 굶으면 되지. 꼭 목매한, 그 멍청한, 무지한, 어리석은. 자, 그런 아우들의 쥐꼬리만한 용돈을 갈취해서 제 배를, 채우려고 드는가 말이다. 에휴, 새끼들. 자, 요건 뭔지 아시죠? 거기다가 묶어서 쓰세요. 동네 형들에 대한 불만. 동네 형들에 대한 불만 제시. 동네 형들에 대한 불만 제시. 자, 독서실에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환경에 걸맞게. 왜 환경?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 환경은 도시야. 도시가 되었어. 자, 환경에 걸맞게 더욱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빈 분유 깡통에 물을 넣고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은 다음 뚜껑을 덮어. 비닐 뚜껑에는 미리 뚫어놓은 구멍이 2개 있는데 그 구멍에 전극이 연결된 젓가락을 꽂아. 그러면 그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깡통 안에 물이 끓어올라. 물이 끓는 것과 동시에 젓가락을 빼고 자기 자리로 깡통을 들고 돌아와서 몇 분 있다가 먹으면 돼. 요즘으로 치면 컵라면과 비슷하지 싶다. 그 라면은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더 작고요. 더욱 인스턴트 했고요. 냄새가 강했다. 자, 거기 더욱 강렬해진 라면에 대한 인상. 더욱 강렬해진 라면에 대한 인상.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가 라면에 대한 경험 2. 라면에 대한 경험 2 했어요. 라면에 대한 경험 2. 독서실에서의 라면이죠. 독서실이 문제야. 독서실 형들. 됐죠? 자, 그로부터 대략 또 2년 뒤 서울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내가 들어가던 해가 개교 70주년이라고 했어요. 자, 학교가 오래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옆에 있는 분식집들의 전통이 또 만만치 않다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꽉 눌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어요.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껍질을 벗겨놓은 라면을 미리 역시나 스프를 풀어놓은 냄비 속에 빠뜨리고요.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3쪽 아니면 4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 줬어요.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서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 든든했어.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거기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 건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는 건지 잘 모를 지경. 그만큼 맛있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거기 분식집에서 먹던 라면에 대한 추억 강조. 여기 계시죠? 분식집에서 먹던 라면에 대한 추억 강조 하고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 자 요게 몇 번째? 그치 3번째. 라면에 대한 경험 3. 고등학교 때 분식집 라면. 고등학교 때 분식집 라면. 자, 어떤 이들은 군대에서 또 진정한 또 다른 일하죠. 진정한 라면의 맛을 보았다고 해요. 자, 나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역시나 군대에서 진정한 라면을 알았어. 이런 의미야. 자, 그때 훈련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일요일 아침마다 날계란과 함께 라면을 주었는데 라면을 끓인 건 아니고 찐 거고요. 수프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부어주는 형식인데 당연히 맛을 따질 계제가 되지 않아. 훈련병이던 나는 어느 날 훈련소 식당 주방장에 연애 편지를 대필해주고 나서 자 거기다 쓰죠. 뭐든지 다 기브앤테이크지 뭐. 거기다 쓰세요. 군대에서 특별한 라면 맛을 경험한 계기. 군대에서 특별한 라면 맛을 경험한 계기. 자 그렇게 해서 라면을 얻어먹게 됐는데 주방장은 빈 쇼트닝 깡통을 가지고 오더니 바닥이 가라질 정도로만 물을 붓고 취사용으로 쓰는 대포 같은 초대형 가스버너에 깡통을 올려놓고 10초도 되지 않아 물이 요란하게 끓기 시작을 했어요. 주방장은 라면 봉지의 앞면 곧 이음선이 없는 부분을 밀어서 라면이 깡통 안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수프를 뿌렸어요. 그리고 꼭 버너블을 꺾고 내게 기다란 조리용 젓가락을 건네주며 먹으라고 했네. 그만 역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수천 명이 이용하는 취사도구 그리고 계급도 없는 훈련병 혼자 독점한 그 기분이 주는 맛 줄치시고 군대에서의 라면의 맛 군대에서의 라면의 맛 도리가 없었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아시죠? 여기까지가 군대에서의 라면이죠. 그래서 여기는 4번째 경험. 네 번째고요. 군대에서의 라면. 4번째 군대에서의 라면. 여기까지가 중간 원이에요. 중간 원. 독서실, 고등학교, 분식집, 그리고 군대에서의 특별한 라면 맛들의 일화죠. 중간 1.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어.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나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 거기 그 맛 체크하세요. 그 맛은 과거에 맛보았던 그 다양한 라면의 맛을 의미하는 거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라면에 대한 경험 여러 가지 1, 2, 3, 4 그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동안 나는 여기서부터 묶어요. 한동안 나는 초겨울 빈들에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가 집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보기도 했대. 뭐 하는 짓이니? 생애 최초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 방식을 다시 활용한 거야. 그치? 왜? 그 맛을 찾고 싶어서. 정성이야. 그치? 생애 최초 라면을 끓여 먹었던 방식 다시 도전. 또한 어렵사리 분유 깡통을 구해서 젓가락을 넣다가 자, 이거는 독서실에서 라면 끓여 먹던 방식이죠.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요. 사고 칠 양반이네, 그쵸?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고요.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이것저것 실험도 다 해봤대요. 왜? 그 잃어버린 라면 맛을 찾기 위한 노력이죠. 거기 잃어버린 라면 맛을 찾기 위한 노력. 자, 그 다음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닿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수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 차가운 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면을 넣은 뒤 최소한의 시간만 익히고 먹어야 한다. 여기까지. 뭔지 아시죠? 여기까지 묶으시고 요게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이에요.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들 해봐야겠는데 자,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들 자, 등등등 이런 식이라는 표현은 끓이는 방법, 도구에 주목을 해서 끓이는 방법, 도구에 주목해서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한 식이지. 그치? 그래서 끓이는 방법과 도구에 주목해서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도전한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아이들에게 놀림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야. 그렇지만 그때와 같은 맛, 아까 얘기한 그 4가지. 집가리 속에서 먹던 거, 독서실에서 먹던 거, 분식점에서 먹던 거, 군대에서 먹던 그 라면의 맛인 거죠.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2예요. 중간 2고요. 잃어버린 거기 문단 소주제 씁니다. 잃어버린 라면의 맛을 찾기 위한 노력. 잃어버린 라면의 맛을 찾기 위한 노력. 잃어버린 라면의 맛을 찾기 위한 노력. 자, 그리고 얼마 전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름의 결론 체크하시고 나름의 결론 무슨 얘기냐? 라면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성찰. 라면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성찰.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야?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지. 그치? 그때 그 시절 체크합니다. 소년 시절의 꿈. 그리고 희망이 있던 시절. 소년 시절의 꿈, 희망이 있던 시절. 자, 무지개를 찾는 무지개 뭐겠어요? 꿈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내가 그래서 그 맛을 못 찾았구나. 자,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 끝부분. 여기가 끝부분이고요. 정리합니다. 라면을 통한 성찰 하셨죠? 라면을 통한 성찰 하고 그 옆에 화살표 라면에 얽힌 그 시절의 꿈과 희망을 찾고자 했음. 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아래 이제 내용학습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생애 최초로 라면 맛 정리하는 건데요. 4가지 나왔었죠? 생애 최초로 먹었던 맛은요, 나와 있어요. 기존의 질서에서 살짝 일탈한 위반의 맛이며 동시에 인스턴트했고 중독의 예감을 안겨주는 맛이라 했고요. 2번째, 독서실에서 먹은 라면은요, 간단히 정리합니다.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작고 더욱 인스턴트했고 냄새가 강함. 거기는 본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작고 더욱 인스턴트했고 냄새가 강함. 3번째, 분식집에서 먹은 라면은 그 도서관 갈 때 남는 거. 자,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있는지 모를 지경의 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부분 쓰세요.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있는지 모를 지경의 맛. 자, 네 번째. 군대에서 먹은 라면은요, 진정한 라면의 맛이라고 표현했죠. 진정한 라면의 맛. 진정한 라면의 맛 하고 옆에 하나 더 쓰세요. 수천 명이 이용하는 취사도구를 계급도 없는 훈련병 혼자서 독점한 기분이 주는 맛. 수천 명이 이용하는 취사도구를 계급도 없는 훈련병 혼자 독점한 기분이 주는 맛. 됐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내가 소년 시절의 라면 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이제 내가 어른이 된 거죠. 거기다 씁니다. 작가가 꿈과 희망을 가진 소년이 아닌, 작가가 꿈과 희망을 가진 소년이 아닌 정서적으로 메마른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됐죠? 일단 그렇게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3번이랑 4번은 굳이 우리 같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정리해야겠네. 자, 소년 시절의 맛에서 작가는 라면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4가지 나왔어요. 유년 시절의 추억, 그리고 되살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요게 주제죠. 환상적인 과거 라면 맛을 찾는 이유는 결국 순수한 꿈과 희망을 지녔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음. 그래서 성찰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런 라면에 얽힌 추억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작품을 생산하는 좋은 원칙이 됨하고 대단원하고 연결해서 정리해 준 부분이에요. 체크해서 거기 중요한 거 정리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이 글은 작가와 나누는 대화 형식, 요게 이 글의 형식이죠. 면담하는 형식이에요. 소설 창작 과정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리. 소설가 전상국과의 대화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거기 갈래 작품 개관 먼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요, 면담글, 인터뷰한 글이에요. 갈래 면담글. 성격, 해설적, 체계적. 주제, 소설을 생산하는 기본적 원리. 특징 3가지만 씁니다. 첫 번째, 실제 문학작품의 생산 과정을 작가와의 면담을 통해 제시. 두 번째,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잘 드러남. 있음. 세 번째,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의 창작 과정을 설명함.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볼게요. 소설을 왜 쓰는가? 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죠.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께 소설을 창작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요게 면담 목적이죠. 인터뷰 목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왜 쓰시는지요? 왜 쓰는가 하는 질문은 문학의 효용 가치에 선행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왜 쓰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소설 쓰는 일이 즐거워서요. 요 작가가 소설 쓰는 이유. 실질적으로 소설 쓰는 일만이 내기를 발산하고 신명을 내기에 적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소설 쓰는 이유 1. 즐거움.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소설 쓰기가 인물 창조이며 거짓말 이야기를 만드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사전에 정보를 조사해봤던 거죠. 거기 있습니다. 면담자 학생이에요. 면담자가 면담 대상자, 이 대상자는 이 소설가 전상국이죠. 면담자가 면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
면담자가 면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 소설 쓰기가 인물 창조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소설은 하고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인간성 탐구의 목적이 있다. 인간성 탐구가 목적이다. 거긴 따로 소설의 목적이라고 정리해 두시고, 자, 소설은 궁극적으로 인간성 탐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 창작에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것은 작품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소설에서 인물 창조가 중요한 이유. 소설에서 인물 창조가 중요한 이유. 실제로 기억에 남는 좋은 소설은 대부분 생생하고 개성적인 인물을 창조해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랜 기억에 남을 작품을 썼다는 성취감이야말로 작가가 맛볼 수 있다는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끊고, 소설 쓰기의 의미. 문단 정리합니다. 소설 쓰기의 의미. 점점 뭐냐? 인간성 탐구, 그리고 인물 창조. 소설 쓰기의 의미. 땡땡. 인간성 탐구, 인물 창조. 자, 그리고 네, 거짓말 이야기. 요거는 소설의 허구성이죠. 소설의 허구성과 관련된 사항. 허구성. 자, 거짓말 이야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작가가 왜 거짓말 이야기를 만드는가 하는 점인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작가도 사람들이 거의 줄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치나 의미, 질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독자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 자, 거기 씁니다. 작가가 거짓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유. 작가가 거짓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유. 자, 거짓말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개연성. 개연성이라는 게 뭐야? 그럴듯한, 그럴법한, 일어날 만한, 이런 거죠. 개연성 있는 허구 정리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거짓말 이야기. 작가가 말하는 거짓말 이야기. 자,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진실 찾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요. 자, 요게 소설 쓰는 이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했죠? 소설 쓰는 이유 두 번째. 하고 옆에 땡땡 개연성 있는 허구 만들기. 개연성 있는 허구 만들기. 개연성 있는 허구 만들기.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소설 창작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설을 쓰는 절차나 창작하는 기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모든 글쓰기에는 그 나름의 절차와 격식이 있죠. 작가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기본적 과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쓸 것인가 거기 체크하시고, 요게 발상하는 단계. 자, 그걸 고민하고 이야기의 얼개를 구상한대요. 얼개, 짜임, 구조. 자, 그래서 이 과정, 이 얼개 구상하는 거. 요게 두 번째, 구상 단계. 발상, 구상. 그 다음 이야기의 줄거리, 전개 방법, 인물 배경 등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고 초안을 잡고 퇴고를 해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아, 이 사람 정리해 주네요. 발상, 구상, 집필, 퇴고. 정리했죠? 거기 정리해서 씁니다. 면담 대상자의 말 요약. 면담 대상자의 말 요약. 자, 요체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소설 쓸 때 주제는 분명히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되도록 감추는 게 좋을까요? 자, 그 다음 답변 들어가요. 작가의 의도는 작품을 쓰거나 독자가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통해서 은은히 퍼지는 울림 같은 거다. 자, 무슨 말 하는 거니? 작가의 의도,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작가의 의도,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작가의 의도,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란 얘기죠. 그래서 주제를 너무 분명하게 노출을 하면 주제의 형상화에 실패했음이라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 자, 그러니까 형상화요? 소설에서 형상화 작업이라는 게 뭐죠? 라고 물어봐요. 자, 국어사전에서는 뜻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형상화의 의미를 그냥 사전적 의미 개념이죠. 형체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걸 어떤 방법, 매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일. 그냥 개념이고요. 사전적 의미. 자, 이걸 다시 연결해서 정리해 줍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이나 정서, 가치관 같은 것을 또렷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빚어내는 일. 요게 형상화의 의미.
그래서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은요, 구성 요소들이 여기서부터 묶어요. 유기적으로 균형, 조화를 이루어 무례함이나 어색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형상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형상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소설 창작에서 형상화의 의미. 소설 창작에서 형상화의 의미. 자, 소설을 공부할 때 흔히 인물, 구성, 주제, 시점, 문체 등등 요소를 배우는데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그 중에서 각 요소를 아우를 만한 그런 것을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는 소설 작품을 복합적 구조물이나 유기체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소설의 이야기를 만드는 여러 요소가 인과관계를 맞으며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소설에서 자, 요걸 체크해야겠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야기를 인과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뭐다? 구성, 플롯. 이게 열나 중요한 거지, 그치? 구성의 의미. 구성은 작가가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부터 또 묶어요. 일정한 규칙과 틀에 갖추어 사건을 개성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며 소설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종합하는 힘. 됐어요? 요게 거기 다시 묶어서 소설에서 구성의 의미. 소설에서 구성의 의미. 마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예술적 빛깔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서술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입법.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소설의 구성. 소설의 구성. 그럼 시점이나 문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앉아있어. 그치? 자,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답변해주세요. 아닙니다. 소설 작품이 흥미있는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가는 바로 시점, 소설 방법에도 달려있습니다. 자, 여기 묶어서 쓰죠. 소설에서 시점과 서술 방법의 중요성. 시점과 서술 방법의 중요성. 그 다음 바라보는 위치, 거리, 작품을 지배하는 톤까지 아울러서 요거를 시점이라고 하는데 시점이 잡혀야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서술자니까. 거기 씁니다. 서술자가 정해져야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정해져야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권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라는 얘기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듯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권유하는 이유죠. 왜 이게 좋은지 권유 이유. 자,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문체는요. 자, 그 다음 문체 또 설명을 해주시죠. 자, 문체는 어디 있니?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장의 특색이다. 요게 문체의 의미고요. 문체의 의미. 자, 그 다음 묶으세요. 다음 표부터. 자, 문체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프랑스 철학자 르비퐁의 말은 글 쓰는 사람의 개성 혹은 인격이 문체를 결정짓는다 라는 의미겠다. 자, 여기서 사용한 방법을 체크하셔야겠죠. 전문가의 말 인용.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용어의 개념 설명. 전문가의 말 인용, 용어의 개념 설명. 자, 그렇지만 소설을 처음 쓸 때 되도록이면 간결한 문체로 써봐라. 이게 좋다란 얘기야. 이걸로 또 권유해 주시는 거죠. 소설 쓸 때 독자를 긴장시켜 작품에 몰입하게 하는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 이런 거는 자기 직업의 그 비밀 아니야? 비밀? 소스 이런 거잖아. 어쨌든 소설을 창작할 때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첫 번째, 궁금증을 일으키는 방법. 이러면 장사 못하는데 거기 첫 번째. 자,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소설 기법 1 쓰세요.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소설 기법 첫 번째. 작품에서 독자들에게 낯선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것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을 보여주는 방법. 요게 두 번째. 독자를 긴장시키는 소설 기법 2. 옳고 그름처럼 모순되는 두 개의 명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갈등 구조는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도요. 인물의 개성,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전문가의 전문적 식견, 서술, 속도 조절 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 여기는 거기다 쓰세요. 그 외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설 기법들. 자, 요렇게 다양한 요소가 긴장시킬 수 있대요. 자, 특히 매력있는 인물의 등장은 독자를 사로잡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요. 씁니다.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소설 기법.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소설 기법.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소설의 결말, 처리 및 퇴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설의 제목 붙이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 제목은 그 작품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제목은 되도록 독자의 기억에, 여기 중요한 거 아시죠?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여기 체크하시고, 작가가 생각하는 좋은 제목 첫 번째, 좋은 제목 1. 작가가 생각하는 좋은 제목 1.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암시하는 함축성 있는 제목, 요게 좋은 제목 2. 자, 그런 게 더욱 좋겠죠. 현대소설에 와서는 상징성을 띠거나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목을 붙이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에는요, 문장 형태의 긴 제목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제목에 한자는 잘 안 쓰는 게 대세다. 뭐 이런 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시죠? 소설의 제목 붙이기. 정리. 소설의 제목 붙이기.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가지가지 물어봐. 자, 이번에 결말 설명입니다. 이제까지 감추었던 것을 재치 있게 밝히면서 독자를 혼란시켰던 갈등과 긴장을 풀어주는 단계, 이게 결말이거든요. 거기 쓰세요. 결말이라는 구성단계의 특성. 결말이라는 구성단계의 특성. 뛰어난 소설은 대체로 끝맺음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가 제대로 계산되어 있어야 결말을 잘 끝맺을 수 있대요. 작가가 작품 창작을 끝내야 할 때 한다라는 건 작품의 구조에 결함이 없도록 균형 잡기 어느 정도 자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좋은 결말은 대체로 이야기가 끝난 다음 곰곰이 되짚어보게 하는 여운이 있더라. 자, 여기 체크하시고, 요게 좋은 결말의 유형. 좋은 결말의 유형. 하셨죠? 좋은 결말의 유형. 자, 즉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백, 독자의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소설의 결말 처리하기. 소설의 결말 처리하기. 자, 마지막. 그럼 퇴고는 어떻게 할까요? 고쳐쓰기죠. 자, 나는 엎지름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이 곧 퇴고라고 생각합니다. 퇴고는 소설 쓰기의 마지막 손짓인 동시에 아직 완전히 생명을 얻지 못한 작품에 혼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의 평가야. 거기다 쓰세요. 퇴고의 의미, 가치 뭐 이런 거야. 단순히 문장을 다듬고 고쳐내는 그런 고쳐 쓰는 일에 앞서서, 자, 그 다음 묶어요. 작가의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시점에 혼란은 없는지 일관성 맞추란 얘기야. 작품 사건 구성은 꼭 필요한 것들로 차례에 맞게 배치가 됐는지, 인물의 성격 배경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하게 글자 고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묶어서 쓰십니다. 소설의 갈래적 특성을 고려한, 소설의 갈래적 특성을 고려한, 소설의 갈래적 특성을 고려한 퇴고. 자, 그리고 오자 탈자 잘못 쓴 거, 빼먹은 거, 그런 거 없는지, 띄어쓰기 맞춤법 잘못된 거 없는지 꼼꼼하게 짚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퇴고죠. 거기 쓰세요. 일반적인 글쓰기에서의 퇴고. 일반적인 글쓰기에서의 퇴고.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소설의 퇴고하기. 소설의 퇴고하기. 소설의 퇴고하기. 자, 이제 마지막. 빠밤. 우상의 눈물. 이 사람이 가장 대표작이죠. 우상의 눈물.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작품 우상의 눈물에 창작하신 의도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먼저 창작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작품의 발상을 말해보겠다. 자,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나는 정치꾼들이 벌이는 갖가지 위선적 행태에 막연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어요. 요게 창작 계기죠. 우상의 눈물을 창작하게 된 계기.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다음부터 묻죠. 위선이야말로 가장 질 나쁜 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기 묶고 씁니다. 뭐라고 쓰시느냐. 우상의 눈물을 쓰게 한 발상. 우상의 눈물을 쓰게 한 발상. 자, 잘못 쓰이는 힘 또는 나쁜 힘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형상화. 여기다 쓰죠. 우상의 눈물의 창작 의도. 우상의 눈물 창작 의도.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거기 옆에다 내용 정리.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의 발상 및 창작 의도.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의 발상 및 창작 의도.
자, 이 작품 쓰실 때 특별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냐?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 제목을 정한 다음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우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되게 복합적인데 그런 우상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제목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기에 괜찮지 않아요? 자, 여기 뭐라는 거야? 자, 거기 씁니다. 제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둠. 제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둠. 딱 보이는데 그냥 뭐 어쨌든 제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둠. 작품의 배경 설정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촉소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거기 씁니다. 배경을 고등학교 교실로 설정한 이유. 배경을 고등학교 교실로 설정한 이유.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만큼 짧고 탄력 있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서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또 쓰셔야죠. 학생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 소설 쓰기. 학생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 소설 쓰기. 그래서 신경 많이 썼다. 최기프, 형우, 이유대, 선생님 등등등 등장인물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묘사, 인물의 개성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자, 소설의 마지막 부분.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러고 편지 써놓고 도망가 버려요. 자, 이런 문장을 배치하여 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읽은 작품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세웠다. 자, 여기 묶으셔서 우상의 눈물의 결말 처리 방법. 우상의 눈물의 결말 처리 방법이고요. 독자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앞에서 말한 그 좋은 결말의 유형인 거지. 자, 우상의 눈물의 결말 처리 방법. 짧은 시간 동안 소설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땡땡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씁니다. 우상의 눈물에 적용한 소설 쓰기의 다양한 방법. 쓰셨어요? 이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은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소설입니다. 거기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폭력, 권력의 문제, 그리고 위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한 소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 아래 이제 내용학습을 간단히 체크를 해보죠. 소설 쓰기가 거짓말,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던 이유. 거기 쓰세요. 작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가치, 의미, 질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독자가 믿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짓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본문에 다 있어요. 작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가치, 의미, 질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독자가 믿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짓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셨죠? 두 번째, 자, 여기서 말한 형상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문학작품 창작 과정에서 정리하세요. 문학작품 창작 과정에서 형상화란 어떤 생각이나 정서, 가치관 같은 것을 또렷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빚어내는 일이다. 작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설 창작할 때 독자를 긴장시키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 첫 번째, 독자에게 낯선 것을 보여주어 궁금증을 일으키거나, 이게 첫 번째였고, 독자에게 낯선 것을 보여주어 궁금증을 일으키거나, 두 번째,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를 긴장시킬 수 있다.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를 긴장시킬 수 있음. 자, 그리고 인물의 독특한 개성,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작가의 전문적 식견, 서술 속도의 조절 등 다양한 요소로 독자를 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요거는 실제로 소설 써보는 거니까 손바닥 소설이라는 거 아주 짧은 거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 픽션, 짧은 픽션, 미니 픽션 뭐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죠. 요 순서, 주제 설정, 인물 사건 배경 만들고 아이 또 왜 안 나와?
헐 한꺼번에 왔음. 구성하기, 쓰기.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 각각 뭘 해야 될지 요건 조건들 놔줬으니까 뭐 아마 수행하라고 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어허허 뒷장 쭉 넘어가셔서 사실은 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앞에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들이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빼먹을 뻔했어. 자, 요거 55쪽 소설가 전상국가의 대화 여기 소설 창작 과정을 다뤘다.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한편의 소설에는 세 번째 줄 작가의 표현 욕구 홍을 담은 의식이 투영된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한편의 소설 창작가는 과정에서 제목, 인물, 배경, 구성, 단락 찍기, 단락 문단, 서술 방식 정하기, 결말 맺기 등등등 작가의 여러가지 세심한 손길이 다 있음 요거 설명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더 읽게 보시면 사실 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패러디 문학 작품의 재구성 뭐 이런 거 나오면 얘네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요 작품들이 진짜로 중요한 작품들이니까 요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꽃부터 워낙 유명한 시라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갈래부터. 갈래, 자유시, 서정시. 두 번째, 성격, 철학적, 관념적. 그 다음에 주지적이라는 말. 주지적이라는 말은요, 이성적이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나온 내용 자체가 이 꽃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참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의미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본질에 맞는 뭐 자신의 존재 인식하는 행위, 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성이랑 관련된 관념적인 시들, 이런 걸 주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 써두시고요. 그 다음 주제 씁니다.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구현이라는 말, 존재의 본질 구현 만들어내는 거.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하셨어요?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 세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표현상 특징 1.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 상징화. 인식론, 존재론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 상징화했다. 두 번째,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 사용. 소망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 사용. 세 번째, 인식의 주체가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식의 주체가 나, 너, 우리로 그리고 인식의 내용이 몸짓에서 꽃 그리고 눈짓으로 확대 하고 계시죠? 나, 너, 우리, 몸짓, 꽃, 눈짓까지 하셨어요? 인식의 주체가 나, 너, 우리, 인식의 내용이 몸짓, 꽃, 그리고 눈짓으로 확대됨.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 거기 체크합니다. 나. 이 나가 인식의 주체. 했죠? 이 그가 인식의 대상.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인식 이전의 상태.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음. 몸짓 체크합니다. 의미 없는 존재였어. 이런 뜻이야. 의미 없는 존재. 몸짓, 의미 없는 존재. 여기까지 1연 정리. 뭐라고 쓰시느냐?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여기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죠. 그에 대한 의미 부여.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그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꽃이 되게 의미 있는 존재죠.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하셨음? 여기까지 2연. 2연의 핵심은요. 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명명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명령에 의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명령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그게 누구? 꽃. 이렇게 되는 거야. 명령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3연 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빛깔, 향기 체크하시고요. 빛깔, 향기. 여기서 말하는 빛깔과 향기는요. 존재의 본질. 존재의 본질. 나의 존재의 본질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줘.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여기 체크.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인식해 주기를 소망.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인식해 주기를 소망. 그에게로 가서 나도 뭐가 되고 싶어? 그의 꽃이 되고 싶어요. 꽃은 의미 있는 존재라 그랬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자, 여기까지 3연 정리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3연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4연 마지막.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들,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확장이 되죠. 우리. 자, 우리들은 모두 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 이 무엇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거죠.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 그래서 이 눈짓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 상호, 의미 있는 존재. 상호, 의미 있는 존재. 했어요? 그래서 4연 정리합니다. 4연.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요, 존재의 참된 모습, 그런 가치를 인식하는 행위가 이렇게 부르는 이런 명명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그런 소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를요, 패러디한 두 편의 또 작품이 있어요. 그 패러디한 두 편의 작품이 짜잔, 뒤로 가시면 뒷장에 꽃의 패러디라는 오규원의 시랑요,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장정일의 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변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꽃의 패러디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꽃의 패러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 그리고 성격 고백적 비판적. 제재는 대상에 대한 명명행위. 아까 얘기했던 부르는 행위. 대상에 대한 명명행위. 그 다음 주제. 대상을 억압하고 그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언어의 위험성.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하고는 다르게 이 명명행위를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대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명명행위. 주제 두 가지 쓰세요. 첫 번째, 대상을 억압하고 그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언어의 위험성.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명명행위. 전체 5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징 두 가지만 쓰죠. 특징 첫 번째,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하여 사물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제시. 두 번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해서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왜곡하고 틀에 고정하여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했나요? 그럼 1연부터 간단히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거기는 뭐냐? 쓰세요. 명령 행위를 통해 존재를 인식하기 전. 명령 행위를 통해 존재 인식하기 이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된 순간을, 왜곡될 순간, 거기 체크. 왜곡될 순간 중요한 게 나오는데, 명령 행위가 대상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명령 행위가 대상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인식이죠. 부정적 인식. 자, 그럼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자, 즉 대상의 본질이 왜곡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1연 정리합니다. 1연. 이름 불리기 이전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나. 1연. 이름 불리기 이전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나. 하셨죠? 그 다음 2연 들어갈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명령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시적 화자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령행위를 했는데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대. 이해되시죠? 이게 뭐야? 본질이 왜곡됐단 말이야. 거기 본질 왜곡. 대상의 본질이 왜곡되어서 내가 부른 이름에 따라 모습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발상이 되게 참신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연. 이름이 불리면서, 이연 정리하세요. 이름이 불리면서 본질이 왜곡되는 그. 이름이 불리면서 본질이 왜곡되는 그. 자, 이제 3연 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금잔화, 착약, 포인세티아, 개밥풀, 인동, 황국 등등등 식물 이름이구만 다. 자, 여기 체크합니다. 자, 요렇게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거기 금좌나 착약, 포인세티아, 인동, 황국 등등등 요거는요 명령행위에 의해서, 거기 명령행위에 의해서 대상의 본질이 왜곡된 모습이고요. 실제 사례를 든 거죠. 명령행위에 의해 대상의 본질이 왜곡된 모습. 자, 그리고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이거는 아직 고유한 이름이 없는, 거기 체크하세요. 아직 고유한 이름이 없는 상태. 아직 고유한 이름이 없는 상태. 즉, 쓰세요. 주관적 왜곡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즉, 주관적 왜곡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의미의 틀이 됐다 했죠. 이 의미의 틀은요, 따로 쓰셔야죠. 의미의 틀에 갇히는, 의미의 틀에 갇히는 대상. 갇혀버렸다라는 거죠. 의미의 틀에 갇히는 대상. 그래서 여기까지 3연 정리합니다. 이름 부르기에 의해서 의미의 틀에 갇힌 대상. 이름 부르기에 의해서 의미의 틀에 갇힌 대상. 자, 이제 4연.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명령행위를 통해서 다른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가 다 그렇다. 여기다 묶어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모두의 욕망이다. 공통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모두의 욕망. 제시. 썼죠? 그리고 4연 정리 들어갑니다. 4연. 서로 명령행위를 하고자 하는 우리. 했죠?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이 되면 왜곡된 하나의 의미를 가진 거죠. 거기다 씁니다. 명령행위에 의해서 존재의 본질이 왜곡되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됨. 명령행위에 의해서 존재의 본질이 왜곡되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됨.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여기는 또 따로 줄 치시고, 다른 명령행위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게 됨. 다른 명령행위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왜곡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거기 존재 본질에 닿지 못하는 우리 또 바뀐다라는 거니까 또 왜곡된다는 의미니까 존재 본질에 닿지 못하는 우리 존재 본질에 닿지 못하는 의미.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마지막 오연 정리합니다. 이름 부르기로 그러니까 명령행위를 통해서는 존재 본질에 닿지 못하는 우리 이름 부르기로 존재 본질에 닿지 못하는 우리 정반대로 해석하고 그 반대로 쓴 거죠. 되셨나요? 거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패러디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의 시예요. 역시나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해서요. 새롭게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의 화자는 추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라는 행위를 라디오를 켜고 끄는 행위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똑같고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풍자적. 성격, 비판적, 풍자적. 주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을 비판. 현대인들의 사랑 비판. 표현상 특징 크게 두 가지 씁니다. 첫 번째, 패러디 기법. 패러디는 흉내내는 거죠. 패러디 기법 사용해서 풍자적 성격 제시. 패러디 기법 사용, 풍자적 성격 제시. 두 번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요게 사랑이라는 행위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 사물을 활용해서, 라디오를 끄고 켜는 행위, 구체적 사물을 활용해서 제시했다. 됐나요? 전체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연부터.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형식이 똑같죠. 단추 체크합니다. 이 단추가 소통의 수단이에요. 소통의 수단. 소통의 수단 쓰시고요. 그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것. 소통의 수단 체크하시고 그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것. 자,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음. 라디오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치? 거기다 씁니다. 사랑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사랑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여기까지 끊고 이련 정리. 단추를 누르기 이전에 라디오. 단추를 누르기 이전에 라디오. 무의미한 존재. 두 번째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이름 불러주는 거랑 같은 행위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자, 라디오의 전원을 켰을 때라는 의미고요. 그와 애정을 나누기 위한 행위. 그와 애정을 나누기 위한 행위.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음? 전파가 되었음. 전파가 꽃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전파 체크. 나와 그를 이어주는 사랑의 감정. 나와 그를 이어주는 사랑의 감정. 단어만 바꿨지. 그치? 자, 여기까지 끊고 2연. 단추를 누르자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된 그. 단추를 누르자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된 그. 이연 정리됐죠? 세 번째 연.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자, 거기 굳어버린 핏줄기, 황량한 가슴, 여기 일단 묶으시고요. 하셨어요? 거기 쓰세요. 고독하고 삭막한 현대인들의 내면의식. 고독하고 삭막한 현대인들의 내면의식. 자, 어떤 걸 해달래? 버튼을 눌러달래요. 버튼을 눌러주는 행위. 그래서 거기 쓰세요. 버튼을 눌러주는 행위는요. 나의 내면세계와의 소통수단. 버튼. 나의 내면세계와의 소통수단.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어.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지. 자, 거기 3연 묶어서 씁니다. 그의 전파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그의 전파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자, 마지막 4연. 우리들로 역시나 확장이 됐죠.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얘가 왜 비판이 되냐.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이 되는 거지. 언제든 가볍게 만나고 가볍고 편하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표현인 거잖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네요. 극적 반전. 현대인들의
1회적 만남에 대한 풍자. 현대인들의 1회적 만남에 대한 풍자. 됐어요? 그리고 4연 정리합니다. 4연 마무리. 가볍고 편한 사랑을 원하는, 가볍고 편한 사랑을 원하는 우리들. 가볍고 편한 사랑을 원하는 우리들. 이래서 이 시가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풍자의 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김춘수의 꽃의 의미를 작가 특유의 방법을 통해서 뒤집어서 반전으로 현대사회의 풍속도를 비판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학과 인접 분야, 매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